오늘은 그 예고한 것처럼 저희 아주 목구리에 대가이신 조남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일단 얘기 한번 충분히 시간 쓰셔도 돼요. 들어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좀 즐거운 시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연 부탁드릴까요?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한 2달 전인가요? 3달 전인가요? 이준하 교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한편으로는 뭐 기쁘고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됐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이게 어떤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제 전략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각자의 맥락에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좋은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그 강연 제목을 비결구적 결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것은 이제 전체 내용에서 아마 일부가 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늘 고민이 많죠. 근데 이 첫 장면은 제가 시립대학에서 강의를 97년부터 2006년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딱 10년 하고 이제 시립대학에선 떠났었는데 그때 2004년도에 지금 이제 건축학부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그 위치에 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받고 그걸 이렇게 조금 조정해서 하루의 작업으로 저 정자를 완성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2004년에 학생들 공모를 거쳐서 제작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공모를 하고 선정한 날, 그날 이제 저하고 학생들하고 이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날 바로 자재 발주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자재를 받아서 하루 만에 작업으로. 말이 하루지 사실은 새벽까지 이어지는 작업이긴 했습니다만 단 하루의 작업으로 완성한 정자인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전문가인 학생들의 작업이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지만 그 조건들 안에서 만든 굉장히 온전한 건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임시 구조물이 아니고 땅하고 만나는 정확한 기초가 있고 그 땅과 접점을 이루는 그 베이스 기초 체계들이 있고 바닥이 있고 그러니까 땅하고 바닥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건축을 이루는 프레임이 있고 사람들을 어떻게 담고 어떻게 어떤 장면을 보고 싶은지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간결하게 갖고 있는 건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전반적인 흐름은 결국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영역이 누구는 뭐 인문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예술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공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굉장히 모호함의 세계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견해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도 우리는 이게 사람 사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걸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땅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신에 굉장히 모호한 세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늘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더 정의하자면 뭐 서울대학에 계셨던 김광현 교수는 건축은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묻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지와 일상 그리고 어떤 삶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착시키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소위 이제 만드는 일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작은 어떤 집에서부터 도시로 이어지는 그 열린 구성체계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거에 이제 저의 관심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것은 뭐 이제 저도 지금 저의 건축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떠올렸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쭉 나열식으로 해본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그냥 저는 뭐 꼭 목조라기보다는 그냥 건축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거기에 이제 목조가 비교적 아무튼 이 줄거리를 좀 형성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뭔가 이렇게 부분에서 출발해서 뭔가 이렇게 거대한 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본을 이루는 어떤 형식에서 어떤 걸 이렇게 정확하게 만드는 일과 그것을 또 맥락을 좀 바꿔서 만드는 일,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누구는 그렇게 정의해요. 일종의 어떤 구체적인 추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담는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한순간의 일상을 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건 또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그게 건축의 특징이기도 하고 저는 모순되기도 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늘 이것을 좋든 싫든 건축 안에서 가까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목조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건축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이제 나무라는 소재는 저는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서울시에서도 무슨 그 목조 도시 정책을 시험 사업을 하겠다고 자문회의를 한 두 번 간 적도 있었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시대가 어떤 콘크리트의 시대였고, 어, 갱고구마의 표현대로라면 어떤 볼륨의 시대였다면, 이런 이제 어떤 그 나무라는 소재, 이 세포들을 보면 아주 무수한 공극을 갖고 있고, 그 공극이 어떤 다발로 엮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뭐 그간의 어떤 목조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작은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뭔가 건축을 이루는 거였죠. 그래서 구마경고 새로운 책을 보면 뭐 점선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그런 콘크리트가 만들던 어떤 볼륨의 건축, 이것에 대한 어떤 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인데요. 근데 어쨌든 현대에서 목재라고 하는 것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하나의 어떤 미래 건축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전통적인 그 목재의 어떤 자연적인 그런 특성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학 목재들은 마치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재가 이제 콘크리트 닮아간다.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이게 이제 합판이라는 재료는 어떻게 보면 아까 면의 재료, 이렇게 볼륨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황목재라는 재료는 목재의 본질은 좀 더 약해지고 마치 콘크리트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게 더 옳은가라는 문제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순치되는 거죠. 어떤 우리 목적에 의해서 목재를 다양한 형식으로 변형하거나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목재의 원형으로부터는 멀어지는 대신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이기도 하죠. 어,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목재는 어떤 미래 건축에 있어서 뭐 그게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대안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공학 목재는 결국은 이제 성능 변이가 적고 어떤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사실은 여기는 뭐 다 구조 전문가들이 꽤 있으시니까 구조는 뭐가 강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게 중요하죠. 약하면 약한 대로 그걸 아치를 구성하든지 어떤 구조 형식을 거기에 맞게 구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목조를 공부하면서 인식한 목조는 목조란 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처음 공부할 때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한옥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목 구조가 있죠. 어떤 큰 부재들이 있고 그게 어떤 결구되는 모습. 그게 이제 목조를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건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목조를 공부하면서 제일 어렵고
꼭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경골목 구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결국 이제 건물에서 예민한 거는 결국 이렇게 외피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피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이런 데서 저희 특히 현대 건축에서는 이제 건식공법이 점차 비중을 차지해 간다고 생각하면 이 목조가 이루는 그 외피, 이 건식공법을 이해하는 일이 목조 건축에서는 매우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목구조에서 그 결합되는 거는 이렇게 시각적인 구조적인 요소와 시각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목구조의 그 예민한 특성을 반영하는 거는 사실은 이 피막이죠. 외피를 형성하는 방법인 거죠. 이제 초기 작업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목조를 처음 공부하고 나서 적용했던 작업들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도에 교원그룹 연수원 안에 게스트하우스를 저희가 이제 설계부터 그 당시 시공까지 같이 했었는데 앞에 얘기했던 이제 중목 구조와 경골목 구조와 이러한 어떤 복합적인 성격들을 이제 다 담고 있는 건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건축적인 의미보다는 약간 어떤 시스템과 이런 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튼 이 건물은 이제 숙소와 라운지, 뭐 강의실 이런 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강의도 하지만 연수 시설로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휴양 시설로 쓰는 거고요. 이제 이 오른쪽이 이제 숙소고 라운지 부분이 있죠. 이 라운지 부분은 그 당시에 이제 캐나다의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작업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곳은 이제 앞뒤가 다 유리 커튼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횡력에 대응하는 저런 나무 형태의 구조. 저 나무 형태는 우리는 하나의 어떤 여행을 상징하는 공간으로서의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앞뒤를 개방적으로 하면서 횡력에 대응하는 구조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 이제 캐나다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그 구조 다이어그램을 그려왔던 횡력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이게 이제 공사하는 장면이고 실제 이 공사는 저희 사무실이 직접 그 당시 공사했던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없는 목수 두 팀을 데리고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이 경골목 구조는 당연히 이제 작은 부재를 이용해서 못 작업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런 중목 구조들은 이제 공장에서 가공된 것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조립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경험이 없었던 저희가 참여하면서도 사실은 크게 이렇게 고통스럽거나 어렵지 않았던 작업이라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어떤 그 어쨌든 우리가 건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공법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저희 이제 작업자에 대해서 이제는 좀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더 이상 현장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기 어렵다든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어쨌든 그 작업자의 영역이 목수들은 꽤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걸 고려할 때도 사실은 이런 그 목구조의 어떤 현대화된 공법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랬던 디테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숙소동에 저런 이제 숙소동인데 저 숙소동은 이제 전체를 나무 말뚝을 이렇게 전면은 이제 물에 덮고 뒤쪽은 이제 땅 속에 나가서 무려 이제 나무 말뚝을 198개를 땅 속에 박고 그 위에 이제 숙소동을 띄워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보면 이제 이 경골목 구조와 이런 그 하나의 어떤 라멘처럼 어떤 점 포인트들이 있는 구조들이 어떻게 만나는가. 그래서 이제 저 위에 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경골목 구조고 그 상부에도 이런 이제 중목 구조가 있는 부분들은 밑에 이제 그 기초하고 일치시켜서 올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업은 이제 이천에 있는 오피스 빌딩과 연구소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교적 이제 그 목구조에서 그냥 이게 하나의 어떤 벽식 구조라고 하는 것들만 이렇게 좀 특성화시켜서 만들었었고
이게 연구소인데 이제 2층 바닥까지를 콘크리트로 하고 1층의 벽과 2층 구조를 목구조로 했던 작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철저하게 하나 이게 마치 패널 같은 거고 그 패널은 이제 마치 이게 어떤 종이를 접듯이 이렇게 만든다라는 생각에 기반해서 했었고 이제 당연히 경골목 구조 위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데들은 중간에 볼을 하나 보내는 걸로 모든 구조를 거의 해결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꼭 직교하는 좌표가 아니라도 판은 언제든지 구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구소의 내부고요. 이게 이제 업무동이고 이게 중정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도 이게 이제 오피스긴 했는데 이 회사가 마치 직원들하고 이게 하나의 어떤 공동체처럼 생활하는 회사였어서 마치 어떤 집과 어떤 사무실 건물 그것의 어떤 중간적인 성격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건 시립대학의 건축학 그 이후에 그때 저희가 작업했던 강촌 수련원인데 여전히 이제 이런 외피라는 개념과 이런 중목구조의 성격, 그러니까 중목구조라는 것은 물론 이제 콘크리트 기둥도 실내에서 이렇게 노출시켜서 흔히 쓸 수 있지만 목구조는 이제 훨씬 가는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보통 이제 강촌 수련원 같은 경우도 목재, 기둥, 보 모든 것이 동일한 단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140mm 각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적어도 한 30cm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저런 것들은 그냥 공간 내에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것이라서 여기서도 이제 강의실과 홀, 식당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분리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외피를 온전히 싸고 그 안에 구조는 하나의 어떤 공간의 질서를 이루되 자유로운 평면을 이루는 형식에 대한 거를 제안한 거고요. 이 뒤쪽은 이제 숙소동이고 이렇게 이제 계곡을 따라서 이제 저도 이제 건식 기초로 하진 않고 콘크리트 기초를 했던 방식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그 본관동인데 이제 강의실과 홀과 식당이 이렇게 연속돼 있고 저게 이제 조합에 따라서 두 개를 통합했을 수도 있고 하게 이제 이런 열린 구조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모든 부재들을 140 각 단면으로 만들었고 지금 보면 이제 의도적으로 지붕에 이제 트러스 형태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온전한 트러스가 아니죠.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만들긴 했지만 여기는 이제 철근 봉으로 만들어서 아마 이제 뭐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면 정확한 트러스로 만들었을 때보다 몇 점짜리 구조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한 60점이라고 가정하면 저희는 이제 트러스의 성능은 같되 트러스의 그 전형적인 이미지로 보여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선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흐르면서 저 공간들이 이렇게 통합돼 보이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능은 좀 떨어뜨리고 대신에 이제 그런 부재들이 전체 공간의 이미지에 통합되도록 의도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보면 이런 장면이고 이제 어떤 동일한 부재를 썼을 때 그 공간에서의 통일감 이런 것들을 의도했던 거고요. 이 작업은 이제 블루웍스 출판사라고 삼청동에 있는 출판사인데요. 지하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지하층과 1층은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2층 업무 공간만 이렇게 이제 목구조로 벽부터 이렇게 지붕까지 다 만들었었고요. 지하에서 이렇게 이제 골목길을 따라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업무 공간은 이제 벽 쪽은 이제 경골목 구조에 철골 프레임들을 부분적으로 숨겨서 만들었고 이 지붕은 LVL이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글루램보다 한 2배 정도 강도를 갖는 공학 목재를 써서 만들었었고요. 마치 이제 지붕의 그 각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흐르는 공간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으로 만드는가가 늘 궁금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마치 제가 이제 아까 말과 사물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늘 그러죠. 이제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가면 거기서는 그물을 던져야 된다. 뭐 마치 멧돼지를 잡는 것처럼 총을 쏘면 안 된다. 뭐 총으로 물론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논리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현상 속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물을 물가에 가서 던지지만 항상 물고기를 잡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꼭 틀린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하는데, 아무튼 뭔가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이제 건축을 이루는 요소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하려면 무엇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가 늘 궁금한데, 아무튼 이제 케네스 프램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어쨌든 구축성이라는 문제가 건축에서 고유한 성실이고, 어떠한 뭐 철학적인 담론이든 사회적인 이슈든 그게 건축 안으로 들어오려면 명확한 어떤 구축의 방식에 의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지나 유형 이런 문제들은 되게 현대적인 담론하고 결합돼 왔다면, 사실 구축성이라고 하는 문제, 재료, 구조, 뭐 이런 제작 이런 문제들은 다소 그런 것들의 어떤 도구적인 수단에 머물러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뭐 결국은 이제 건축이라는 게 대지와 또 유형, 뭐 그 안에 삶들 그런 것과 이렇게 만드는 것의 어떤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매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이건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라는 말로 들려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건축의 결과들을 보면 줌터는 저게 마치 뭐 저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당연히 어떤 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되고, 또 리켄 야마모토의 마음을 연결하는 집의 드로잉들을 보면 모든 드로잉이 사실은 이 패턴으로 돼 있죠. 이렇게 프레임과 면과 개방적인 유리. 결국은 개인적인 공간은 벽이 많고 이 주변과 공유하는 거는 유리가 많은. 뭐 결국은 이제 저런 상황을 설명할 때는 결국은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관계 위주로 설명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그림은 이제 배영민 교수님이 기획을 해서 저희가 참여해서 만든 일인데, 그때 조건은 뭐였냐면 장소의 의미가 없고 어떤 파빌리온으로서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조건이 전혀 없었어요. 단지 제작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현대에서 아시아의 건축에서 현대라고 하는 거를 어떤 개념으로 제작이라는 문제를 갖고 만들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오롯이 구축이라는 문제만 갖고 고민한 결과죠. 그러면 이거는 건축인가 아닌가? 저는 이게 건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러면은 이게 건축이라는 게 아까 대지 유형 구축성의 상호작용의 결과다가 아니고 그냥 구축만 돼도 건축이고, 이런 뭐 유형만 중요하게 다뤄도 건축이고 땅만 중요하게 다뤄도 건축이다. 이렇게 그냥 분리해서 얘기하면 좀 더 우리가 뭔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단서는 그 여기 시립대학의 교수이기도 하신 김성훈 교수가 쓴 도시건축의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책에 보면, 기하와 모폴로지는 뭐 어떤 전후 좌우로 돌려가면서 색깔을 맞추는 어떤 큐브일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거는 막 돌려서 어떤 그 모폴로지는 막 바뀌는데 기하학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기하학은 기하학이고 모폴로지는 모폴로지다. 뭐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이제 추사고택인데,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인데, 이제 저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사고택의 그 안채 평면 구조를 보면 정확한 그 모듈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 기하학적으로 아주 대칭 구조예요. 근데 실제 저 공간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칭이면 실제 벽면도 대칭으로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 따라서 그냥 평면이 구성돼 있고 심지어는 대지 레벨도 막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조선 후기 성리학적 전통,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질서와 예를
아주 엄정하게 하려고 하는 태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세계관에 의해서 저 어떤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면 그냥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분리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좀 더 이렇게 편하게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애매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데, 그거는 각각의 것들을 좀 분리시켜서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그 구조와 이렇게 어쨌든 그 안의 삶, 이런 데들을 조금 분리시켜서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집이 이제 개수나무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판교에 지어진 집이고, 저는 목조하면서 이렇게 경골목 구조의 그 뛰어난 효율과 이 중목 구조가 갖고 있는 어떤 자유로운 평면의 형식, 그러니까 한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어떤 집짓기의 유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집을 만들었었고, 이건 목조주택이고 밖에서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저 집은 살짝 땅으로부터 이렇게 들려 있는 것처럼 디테일이 떠 있어요. 그 이유는 목재는 보이지 않지만 가볍게 보이는 인상, 가벼운 목조집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요. 이런 형상이고, 지금 이제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피는 경골목 구조의 원리를 따르고 있고, 내부는 이제 저런 중목 구조를 통해서 한옥처럼 이렇게 벽면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운 평면,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2층은 이제 자연스럽게 벽들을 다 나눴는데, 1층 같은 경우는 기둥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모든 벽들이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제 사랑방만 이렇게 구획이 돼 있는데 이 벽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벽을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한옥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런 유형들이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투사제라고 하는 광주에 지어진 법의학자를 위한 집인데, 이 집은 이제 이분이 책이 한 2만 5천 권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게 2층까지밖에 안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땅 속에 이제 이 서재를 묻는 것, 그래서 약간 이제 전략적으로 대지로부터는 이제 대지의 형상을 닮은 구조, 뭐 콘크리트 구조고, 그거로부터 이렇게 들어올려진, 마치 나무는 대지하고 만날 때 점 하나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이렇게 가벼운 형태로 들어올려져 있는 집, 그거는 이제 목조로 만들고, 뭐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구별되는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래서 밑에는 이 집의 현관은 반층 이렇게 내려가서 현관이 있고요. 거기서 반층을 더 내려가면 이제 서재 레벨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서재의 높이가 1.5층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2층과 3층에 이제 주거 공간을 두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사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밑은 땅으로부터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서 땅의 형상이라고 보여지고, 그거로부터 이렇게 가볍게 들어올려진 형태,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서재 안으로 이제 고측창에 빛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고려가 된 장면이고, 위에는 이제 동판을 마감해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반층 내려가서 현관 들어가고, 이제 거기 사랑방이 하나 있고, 거기서 반층을 더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서재가 되는. 그 이제 서재는 이제 온전히 이제 서가로 구성돼서 아까 그 들어올려진 것에 의해서 이제 고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형상입니다. 이제 주거 공간으로 이제 2층이 1층이죠. 1층이 침실존이고, 2층이 이제 거실과 식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저런 박공 형태 때문에 이제 천장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의 공간을 이제 맨 위층에 뒀는데, 이 경우도 이제 저 지붕 속에도 다 이렇게 스틸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물론 이제 목구조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가볍게 이제 여기서는 저 벽들에 의해서 당연히 이 공간들이 다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집은 다 털어내면 그냥 빈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보가 있는 구간에는 이 지붕 속에서도 이렇게 철로 이렇게 온전히 그러니까 벽 없이도 저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세 번째 집이죠. 세 번째 집은 서리풀 나무집이라고 이제 서리풀 하면은 서초동이잖아요. 그 서초동에 지어진 주택이고 이제 여전히 이제 저는 그 가변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그 주인이 살다가 뭐 이렇게 바꿀 거다 뭐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하는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100년간은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30년 후에는 적어도 주인이 바뀔 거고 뭐 그럴 때 이제 과감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무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냥 외곽은 별로 바뀔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외피를 이루는 거는 콘크리트 구조고 보통 이제 뭐 시립대 건축학부 건물처럼 벽을 이제 우드월 시스템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하는 시도인데 저 집에서는 이제 2층 바닥까지 목구조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존재감 있는 조이스트로 2층 바닥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껍질은 콘크리트고 내부의 모든 벽과 바닥은 목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오른쪽이 2개 층 높이로 콘크리트를 친 상태고 거기에 이제 저렇게 조이스트를 설치하는 과정이 보여지는 거고 이게 이제 지어진 집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건 내부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 집이 어떤 콘크리트와 목조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라라고 하는 인상을 이제 밖에서도 이렇게 드러나 보이도록 이제 그 바닥의 조이스트들이 거의 그대로 이렇게 좀 드러나게 돼 있고 저 벽 안쪽에서도 이제 목재 마감을 좀 볼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구축된 것과 이제 표상되는 것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태도가 좀 있었던 거고요. 중정이고 이제 지하고 1층을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이제 바닥을 거의 화이트 옷이 처리한 그러니까 흰색에 가까운 마루로 만들고 오히려 저 위에 조이스트가 더 존재감을 갖는 이런 이제 공간의 형태가 됐고 이건 서재 부분이고 계단을 오르면 이제 이렇게 돼서 2층에 오르면은 그냥 거의 추상적인 벽면으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외벽은 콘크리트 벽이고 안쪽 벽은 이제 경골목 구조 벽인 거죠. 음.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보이드가 되는 부분도 그냥 목구조는 그냥 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는 저게 바뀔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계단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단순하게 뭔가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말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생태적이다라는 말과 매트릭스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의 의미가 저는 건축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그 사전적인 의미가 행렬이라는 말도 있고 그럼 마치 어떤 수학적인 뭔가 어떤 체계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이렇게 돼 있죠. 사회 개인이 성장 발달하는 어떤 모체, 기반 뭐 이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담는 기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건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도로 같은 망 이런 것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들이 뭐 추상적인 개념과 또 생태적이라는 말은 뭐 물리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다소 이제 충돌하는 의미긴 한데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건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 말들을 이제 조합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현상 공모에서 떨어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생태적 매트릭스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잘 실천한 사례라고 생각해서 뭐 가져온 거고 오히려 이제 이런 건 실험을 해봤는데
일은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경우더라고요. 현상에서 떨어지면 장점은 그거더라고요. 골치 아프게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해봤고 그런 건 굉장한 강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건물은 지금 당선작이 지어질 수 없게 됐어요. 이게 그 헬리오시티 앞에 있어서 엄청난 민원이 있었고 배현진 의원이 드디어 저거를 못 짓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환호를 질렀던 소위 치매 노인센터입니다. 이제 저희는 사실은 헬리오시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고려해서 설계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당선작은 그걸 고려해서 이제 숙소들을 그 아파트 쪽을 피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같이 써야 될 일이지 피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했었는데 아무튼 대로변에 이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앞에 보면 이제 이게 뭐 커뮤니티 시설이 1층에 있고 그 치매 노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2개층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뭔가 치유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저 대로변에 이런 약한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게 되게 역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패러독스 파사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를 중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중간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썼던 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도시와 건축이 어떻게 접속을 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 노인들의 공간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복잡한 생각의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모듈과 이제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두 번째 그림은 RC 이 기둥과 코어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우드월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저 하나하나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경골목 구조로 뭔가 만들면 일본 집들 보면 뭔가 이렇게 가벼우면서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인상이 있잖아요. 저는 저게 이제 큰 평면 안에 노인들의 치매 노인들의 공간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좀 더 이렇게 가볍고 따뜻한 느낌 이런 걸로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거는 좀 어떤 개별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치매 노인들이 이렇게 배회하는 그 퍼블릭 공간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고민했었고 그래서 그 알드반 아이크가 말했던 이제 미로 같은 명료성 그러니까 골목길을 설명하는 말을 미로 같은 명료성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모순된 말이죠. 미로 같은데 명료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을 볼 때 뭔가 질서는 없는데 질서 있는 듯 보이는 것, 그게 미로 같은 명료성이라고 이제 이상한 말로 설명을 한 건데 이제 우리도 그런 미로 같은 명료성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는 이렇게 질서가 계속 있으면 좋겠고 그게 계속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숙소가 6m 모듈로 돼 있고 2m 모듈이 더해서 그걸 더하면 거실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배열하면서 아무튼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체계와 어떤 동성과 또 뭐 생태적이다 이런 따뜻함이다 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아무튼 그 말을 만들었던 거고 저희는 아무튼 3등에 그쳐서 이 혼란을 피해서 아무튼 했던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걸 수평적 매트릭스와 수직적 매트릭스로 구별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었고 이제 우드월 시스템으로 하고 맨 위층은 목구조로 하는 이런 제안을 했었고 이 앞에는 이제 저 발코니가 있어서 어쨌든 뭔가 이렇게 도로와 하나의 어떤 표를 갖고 그 노인들의 어떤 공간들을 만난다 뭐 이런 거였고요. 근데 이제 우드월 시스템을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제 아파트에서 당선된 일에서도 이상하게 일이 안 되고 뭐 이랬다가 이거는 이제 서울시의 속초 수련원 증축이에요. 증축 현상 공모에서 저희가 이제 당선이 된 안인데 여기서도 이제 약간 이제 소나무 숲에 이렇게 뭔가 땅을 마련해서 이제 중축을 하는 일인데 그래서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그 광주의 주택처럼 요 부분은 이제 대지를 경사지를 이용해서 대지를 만드는데 새로운 땅을 만드는 거다. 평평한 땅을 만들고 거기에 연수시설들, 교육시설들을 넣는데 저거는 땅의 형상을 닮은 거다. 그리고 그 위에 숙소동은 그러니까 대지로부터 이렇게 들어올려진 그런
구축성을 갖는 거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가볍게 만든다. 그런 인상으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드월 시스템들을 적용하고 그 소나무 숲에는 이제 28m의 이제 어떤 트러스를 두고 그게 한 개층 트러스를 두고 이제 숙소동을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설계는 끝나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지하의 어떤 땅의 형상을 존중하는 재현하는 뭐 이런 형태의 벽면이고 그 위에 들어올려진 형태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렇게 큰 것에서는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제가 그 2018년에 그 백사마을이라고 국제 지명 공모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 당시에 저는 갑자기 해외 두 팀, 뭐 국내 대형 사무실 둘, 아틀리에 사무실 둘 이렇게 지명됐는데 갑자기 제가 지명이 되니까 이게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가라는 게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렇게 거의 한 3개월 동안을 하나하나 이렇게 채곡채곡 쌓듯이 이게 이제 공동주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보존지구와 한 2,000세대의 아파트 단지 이런 거대한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작업이고요. 이게 이제 원래 땅이고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거쳐서 이제 이런 제안을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설계를 마치고 아마 내년 정도에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제 여러 가지 타협 과정에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프로젝트는 이제 이거는 이제 DA 그룹하고 대형 사무실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했던 장지 컴팩트 시티인데요. 이것도 이제 본선에는 올랐는데 이제 당선되지 못한 프로젝트예요. 한 7,000평 규모의 버스 차고지가 있고 그 버스 차고지를 스마트 차고지로 이제 뭐 친환경적인 뭐 이런 걸로 하면서 그 위에 주차장을 두고 공원을 두고 또 행복주택을 만드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SOC 시설들도 들어가고 뭐 이제 그런 시설이어서 그럼 무조건 이게 큰 게 아니라 이게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체계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결국은 어떤 어떤 유형을 만든다, 도시 건축의 유형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그 유형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그 추상적인 보편성을 갖춰야 되면서 또 동시에 개별적인 구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 두 가지가 통일되어 있는 상태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대형 도시 스케일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어떤 보편성 위에 서 있는가? 그거는 뭐 이제 선례들에서 많이 다루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추상적이면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형이 뭔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제안을 하는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제안을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혼합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게 아까 그 정자도 저는 굉장히 제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온전한 건축인 것처럼 이게 훨씬 여러 단계로 또 확대되거나 어떤 도시 건축의 유형으로 바뀌었을 때 그게 어떤 생각에 의해서 컨트롤돼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매트 빌딩에 대한 선례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건축적으로 구현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걸 이제 목구조라고 하는 연장선에서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게 그런 이제 구조와 어떤 가변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주차장은 이 버스 차고지의 모듈은 거의 한 13.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듈을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 상황이라서 훨씬 이렇게 재밌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밑에서 버스 차고 주차장은 이제 PC 모듈로 된 거였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그러니까 땅을 파는 사이에 PC를 만들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이후에 덮은 이후에는 버스 차고지라는 게 빨리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위에는 그냥 일반 RC 모듈로 올린다. 이제 이런 전략이었고 거기에 이제 이런 그냥 거대한 프레임들이 짜져 있고 그 사이에 청년주택과 신혼주택들이 이렇게 채워지는데 이제 두 개 층 단위로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는 그런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 동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로 만들어졌을 때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개방적인 어떤 물리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때 이제 우드월 시스템으로 들어갔던 그 목재량을 계산해서 실제 어느 정도의 탄소를 저감하는지를 이제 실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승용차가 이제 254대가 1년 동안 운행했을 때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한다. 이제 이런 계산도 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비결구적 결구와 연관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목구조를 고민하는 일은 아까 이제 콘크리트는 볼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큰 볼륨과 작은 볼륨이죠. 근데 목구조라고 하는 물론 이제 목구조도 뭐 목재 부재도 뭐 100m짜리 부재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공학 목재는 이제 만들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작은 단위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단위가 어떻게 결합되면서 전체를 이루는가.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전체가 중요한가 부분이 중요한가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비결구적 결국은 저는 이제 결국은 이 건축의 어떤 결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는 게 있고 또 그 이상의 것을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바로크 건축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걸 이렇게 만들고 그게 어떻게 보이도록 하는 것, 더 풍부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정직하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일과 어떤 그 시각 효과를 통해서 그것의 가치를 또 새롭게 변형하거나 증폭시키는 일,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구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뭔가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보여지게 만드는가 아니면 또 새로운 맥락으로 보이게 만드는가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장면이긴 한데 그 2015년에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서 이제 배영민 교수의 기획으로 저와 이제 그 시립대학에서 강의도 이분이 하고 계시죠. 황동욱 건축가와 이제 공동 작업으로 이제 이걸 만들었었고 그때 취지는 아시아의 현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아카이빙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파빌리온으로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요구도 전혀 없었고 그 장소가 어느 장소에 만들 거라는 건 있었지만 그 장소가 거기가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가 그냥 만든다면 이게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어떤 과거에는 뭐 잘 훈련된 목수들이 만들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 수도 있어라든지 뭐 이런 그 현대라고 하는 상황의 맥락을 반영하면서 어떤 구축되는 공간을 만든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저는 그냥 주제를 가벼움과 무거움으로 하겠다라고 그냥 처음에 이렇게 정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주제가 끝까지 갔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 생각하는 일이었고 그거는 뭐 목구조에서 보면 경골 목구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거기도 하면서 이 굉장히 문화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경골 목구조는. 근데 이 경골 목구조는 저는 제가 이거를 표현하기를 민주적인 방식이다. 그렇게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경골목 구조는 벽식 구조죠. 결국은 이제 프레임과
이 판재료가 이렇게 엮어져서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벽식 구조인데 그거는 서양의 조적식 전통의 목구조식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한옥은 일단 중목 구조이기 때문에 평면이 비교적 자유로운 거니까 좀 다른 거죠. 근데 제가 이 민주적인 구축 방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걸 전시를 그때 했는데 구마경고가 그 다음 작업을 했거든요. 그때 와서 토론을 할 때 이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작업이 민주적인 구축 방식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더 센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저는 이게 이런 표현이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감을 동시에 얻었던 거고요. 이제 그 말은 이 부재가 거의 동일한 스케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도 뭐 민주적이지만 이 작업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저걸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팀이에요. 근데 이제 익숙한 목수들은 저 못을 한 3번 정도 하면은 되게 적당한 깊이로 봤거든요. 근데 뭐 한 10번이 넘어가더라고요. 저 못질을 하는데. 근데 그건 관계없죠.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만 좀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게 이제 현대 건축의 하나의 어떤 속성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이제 한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위계적인 구조죠. 아까 그 민주적인 구조에 비해서 위계적인 구조인데 어떤 평면 형식은 이제 도미노 구조에 더 가까워서 경골목 구조보다는 그래서 현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뭐 이제 과거의 유형인 한옥이 지금도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축적 공간체를 고민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조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재 크기를 누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런 것부터 출발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합되는 형식에 대해서 계속 그다음에 저건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라고 하는 그 작업자들의 조건 이런 거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커넥터를 처음에 이제 철물로 구상을 하다가 이게 어쨌든 굉장히 가벼운 구조의 우리가 원하는 스케일의 철물을 쓴다고 하는 거는 철물이 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플라스틱 같은 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는 주물로 만들어야 돼서 그냥 우레탄을 썼었는데 아무튼 이 목재를 결합하는 건 반드시 철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외피에 대한 디테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제작하는 문제하고 연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광주 지역의 전남 이쪽에 4개 대학하고 서울에 이제 2개 대학, 시립대학 또 대학원 학생들이 내려갔었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이제 마치 정글짐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근데 저런 걸 만들 때 이제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의 반복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작업이 잘 안 돼요. 한 오전, 이게 3일 동안에 다 만든 작업인데 첫날 오후 한 2, 3시 돼도 거의 성과가 없어요. 그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다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3시쯤 되면 이제 다 뭔가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는 일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제 휘파람 불면서 잡담하면서 이제 해요. 그러면서도 잘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글짐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반복해서 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에 이제 각자 팀에서 하던 것들을 이렇게 조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치 피스 같은 것들이 위피드 붙이고 이렇게 이제 이동하고 그러면 이제 저런 것들이 모였을 때의 그 감동이 있죠. 힘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커넥터를 조합하는 과정이고 여기서 이제 커넥터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 정글짐 같은 단위들을 이렇게 조합하고 연결시켜 주는 건데 동시에 이거는 30mm 두께의 커넥터인데 저게 이제 사실은 모든 구조체들을 만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죠. 요 30cm, 30mm 간격으로 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결합하는 동시에 이걸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과정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커넥터만 일로 칼질을 한다 그러면 커넥터만 걸리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겠죠. 한 7년 전에 저의 모습이고요. 이제 아까 그 가벼움과 무거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하나의 어떤 커넥터에 그 정글짐이 이렇게 4개가 모이면 거기에 이제 저게 60mm 각재인데요. 60mm 각재가 4개가 모이겠죠. 그리고 커넥터가 이렇게 연결돼 있겠죠. 그러면 실제 저거는 한 150mm의 보나 기둥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의도는 뭐였냐면 결국은 저는 뭐 도시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도 마찬가지고 위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시도 격자형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형 강력한 도로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위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계를 처음부터 의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민주적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위계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위계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기둥도 필요하고 보도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동시에 이 건물이 어떻든 그런 무거움이라는 주제를 표현하는데 동시에 어떤 가벼움의 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뭐 그런 의도로 만들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현대라고 하는 그 제작자들이 어떤 기분으로 이걸 만드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이게 산업화될 때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제작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왕 3분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인왕산 숲속 쉼터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름이 되어 있긴 한데 이 프로젝트는 2019년에 3년 전이죠. 그 저희가 이제 그 북악산과 인왕산 지역에 이제 1968년에 그 김신조 1.21 사태 이후에 이제 그 북악산과 인왕산 지역에 30여 개의 이 경계 초소들이 생기죠. 군인들이 경계를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점차 줄여오다가 2018년까지도 20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개를 거의 다 없애기로 이제 이 전 대통령께서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위 이제 초병들이 생활하는 내무방 공간들이 이제 3개가 인왕산 지역에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개는 다 허물고 이거 하나는 이제 허물긴 하되 쉼터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이 진행됐고 이제 저희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저희가 이 일을 하게 됐고 그는 이제 여기에 또 동문이기도 한 김상원 소장이 함께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군대 시설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위에서 찍을 수가 없어서 이 장면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서울 성곽이고 여기에 등산로도 있고 이쪽 등산로도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통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등산로 옆에 있는데 살짝 이렇게 숨겨진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 전망이 아주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숲에 감싸져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산 속에서 지어져야 된다라는 조건은 이제 저희한테 많은 걸 시사했죠. 공법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잔해물들도 내려가야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목구조라는 게 전제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인왕산은 워낙에 좋은 지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이제 저희가 쉼터라는 이름도 그냥 소박하게 지려고 했던 것도 여러 경관 중 하나, 쉼터 중 하나 이 정도의 위상만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고요. 이건 실제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는 장면이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헬기로 이렇게 이송해 와서 여기서 이제 조립하는 형태가 됐었고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중목 구조와 또 면을 이루는 이런 경골목 구조의 조이스트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지붕의 형상을 만드는 거, 또 방수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된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밑에 기단 부분은 원래 콘크리트 구조를 그대로 살린 거고요. 그 위에 구조는 워낙 허름한 재료들이었어서
그거는 다 해체를 했고 다만 이제 지붕의 형상이 이제 그 모임 지붕으로 돼 있었던 그 형상만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지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게 두 개 등산로 사이에 있고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지나쳐도 좋은 쉼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동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두 개 등산로가 한 개층 레벨 차이를 두고 만나는데 그 길을 한 개층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옮겨가게 돼 있고 맨 낮은 레벨에서 반층 더 내려가면 이제 이 쉼터와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통로하고 이 지붕 재료를 알루미늄 그레이팅을 썼어요. 이제 저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무의 아까 세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하고 연관해서 이런 이제 건축이 더 이상은 꼭 이렇게 항상 무언가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내부와 외부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나무들도 그렇잖아요. 껍질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손상될 수도 있고 쉽게 회복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겹이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공극이 많다는 것 그거는 이제 어떤 치유 효과든 뭔가 이렇게 어떻든 음에 대한 거든 모든 면에서 이렇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는 이제 지붕까지도 이제 저 알루미늄 그레이팅을 쓴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공간으로 접근할 때 등산객들의 흙이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털어지면서 또 뭐 필요하면 여기 식물들이 저 사이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외장재고요. 이게 이제 도면들이고 이게 이제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제 내부는 이제 외부가 거의 알루미늄 그레이팅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내부로 들어오면 거의 모든 재료가 목재로 되어 있고요. 저 이제 개구멍만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가면 이제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편안한 압도여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의 분위기가 굉장히 힘있게 있는 이유는 재료의 통일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비결구적 결구라고 한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장면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결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목재라고 하는 전형적인 어떤 선부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기둥이 있고 보가 얹혀지고 또는 거기에 이제 또 지붕 구조를 만드는 뭐 한옥이라면 포가 있다든지 뭐 돌이 뭐 석가래 이렇게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정확한 결합이 하나의 어떤 결구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이 건물도 당연히 결구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시각적으로는 결구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생각을 한 거죠. 아까 이제 그 구축적 공간체 같은 경우도 그 커넥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돼 있고 어떻게 보면 분리돼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여기에 기둥이 있고 양쪽에 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기 보가 있고 여기가 보가 있는 건데 이 저 마감재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냥 기둥과 보가 돼 있는데 보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쪽 보와 요 보를 통합해서 하나의 판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이렇게 보를 숨기죠.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러니까 보와 보 사이에 비어진 공간이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동량이 되라 이런 말들도 사실은 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시각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나무를 꼭 거기다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저 자리를 이렇게 비운 거죠. 근데 사실은 비어 있는 건 아니고 결구돼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쪽 방향에 보도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비결구적 결구인데 그것의 의도는 뭔가 하면 이게 하나의 어떤 프레임을 온전히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동시에 그 프레임에 내가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인공이 자연 밖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밖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안의 프레임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밖으로 열리는 것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런 소위 비결구적 결구라는 개념의 이제 건축을 만든 거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삼면이 거의 유리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과 없이 밖을 보는 데 있어서
저런 이제 결합 방식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옆쪽에 이제 청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알루미늄으로 했었어요. 원래 이제 예초에는 리브 유리라고 유리로 구조를 만드는 거를 제안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이제 그걸 포기하고 그냥 알루미늄으로 했다가 종로구의 담당 공무원한테 돈을 조금만 더 내라 그랬더니 240만 원을 더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재 회사를 또 불러서 240만 원에 이거를 좀 씌워보자. 그때 이제 한 20mm 두께의 목재로 랩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알루미늄 바가 안에 있고 거기다 이제 공사돼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십자 형태로 이렇게 조인트를 이렇게 뒀는데 이제 저 의도도 결국은 이 위에서 그 비결구적 결구 이런 느낌으로 이제 부재를 이렇게 분할시켜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제가 아까 목재도 이제 콘크리트 같다, 콘크리트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당연히 여기도 어떤 목재라는 선부재와 콘크리트를 닮아가는 판과 이렇게 마치 이런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목재라는 어떤 전형적인 인상을 벗어나게 만드는 요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요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고 이제 외부가 같이 보이는 풍경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위에는 지붕도 이제 이런 그레이팅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저 지붕은 저 밑에서 그 지붕의 성능을 그냥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 위에 재료가 어느 정도는 막아주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방수지라고 하는 게 이제 당연히 뭐 온도, 뭐 겨울 얼었을 때 뭐 이런 것들에 다 견뎌야 되지만 또 동시에 햇빛이 들어왔을 때 그 햇빛이 이걸 이렇게 파손시키잖아요. 장시간 걸렸을 때. 그러면 제가 햇빛도 견디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햇빛은 못 견디는데 얘가 물은 들어가는데 뭐 얼음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햇빛은 못 들어가게 한다. 뭐 이제 이런 걸 정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외피를 형성하는 방법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떤 젊은 건축가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비평을 하는데 아니 저럴 수도 있다니 우리는 그걸 뭔가 이렇게 물을 빠른 속도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축가는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듯 보인다 이렇게 뭐 설명하는 것도 봤는데 아무튼 저는 이 외피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콘크리트에 의해서 완벽하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숨 쉬는 것 그리고 약한 것들의 어떤 결합에 의해서 더 강함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착공을 한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국내 최초 이런 말이라는 게 조금 우습긴 하지만 7층 오피스를 이제 최초로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착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한 공모로 저희가 당선된 일인데 당선될 때는 이제 그 높이 규정 때문에 5층까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당선된 이후에 법이 이제 높이 제한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내화 규정 이런 것만 지키면 얼마든지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선 이후에 층을 높여서 지구단위 계획이 정하고 있는 7층까지 지금 올리는 이건 산림복지진흥원 건물인데 앞에 있는 게 이제 오피스고 뒤에가 이제 교육센터예요. 근데 저희가 공모 때 제안했던 건 뭐냐면 하나의 어떤 결과적으로는 2개 동만 짓게 됐고 뭐 최근에 뭐 예산을 하나 더 받아서 새로 하나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4개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피스고 문화센터 같은 거고 또 주거가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주민 개방 공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근린생활 시설 같은 뭐 이런 게 있어서 저 4개의 유형의 건물을 그냥 도시 안에 있는 건물의 어떤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전 외곽에 지어지는 건물인데 적어도 이렇게 산림청 산하의 기관이 한다면 저는 이제 목조 건축의 미래는 전원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서 지어질 때 그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걸 그냥 유형적으로 보고 우리는 그냥 오피스 빌딩처럼 이 사무동 건물을 짓겠다. 그리고 문화센터처럼 짓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얘는 문화센터는 안에가 이렇게 뭐 벽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외피 위주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피스답게 어떤 모듈이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주거답게 여기도 이제 우드 시스템으로 주로 이제 콘크리트 구조 위에 이렇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목 구조를 지금 그야말로 이렇게 잘 보여주면서 만드는 구조. 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당선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제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어쨌든 뭔가 이렇게 어떤 다층 대형 목조 건축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같은 게 어떤 게 돼야 되나, 그게 어떤 디자인 기준과 법규 기술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개만 완성을 했고, 하나는 최근에 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시민개방동은 진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저희 인상은 좀 그냥 외부에서 보면 전형적인 오피스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창의 면을 줄이고 이제 만들었던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원칙은 이제 어떤 도시 건축의 파사드와,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떤 내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기둥 정도만 되게 노출시키고 이 천장에 보는 이게 노출시키기가 참 그 여러 가지 조건상 거기에 슬라브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결국의 미학을 좀 정확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내화 설계에 대한 부분, 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설비라든지 이런 라인들이 결국은 내화 설계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제 이런 게 저한테 중요한 요소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조 형태들이고, 여기는 이제 코어 부분을 콘크리트 구조로 했어요. 결국은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저것도 CLT로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예산에서 좀 어려웠고요. 아직 뭐 CLT가 이렇게 내화에서 아직 명확한 인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LT를 부분적으로 저쪽에 이쪽 이것들은 이제 CLT를 쓴 거죠. 그런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코어 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동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런 다이아고널 형태의 구조를 통해서 이제 가운데는 가급적 구조적으로 자유롭고 이제 외피 위주로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이 이제 교육동의 내부고, 이 단면을 보면 이제 저희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당연히 이제 아마 목구조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슬라브도 이렇게 CLT로 하죠. 근데 여전히 이제 공사비와 내화에 대한 이 문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한 방법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골목 구조의 조이스트를 보호 위에 태운 거예요. 태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부분 위에는 몰탈을 일정 두께로 해서 그 위쪽에서 내화 문제를 대개 해결하고, 어차피 이제 배선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에 몰탈을 어느 정도 두께로, 뭐 그게 60mm냐 뭐 심지어는 100mm까지도 하는데, 아무튼 대개 그건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부에서 층간 내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밑에 여기에 내화 석고보드를 댄 거예요. 그래서 내화는 여기서 끝을 내고 중요한 뭐 이렇게 다니는 거는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에 실링이 하나 더 있어서 EHP라든지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화 규정하고 관계없이 자유롭게 천장면에 설치할 수 있게 이제 약간 이중 천장 같이 만든 거죠. 그렇게 하고 보는 이제 그 밑에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목구조로 만들어도 대개 보면 저 밑에 실링을 이렇게 내려서 그냥 이렇게 안 보이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기둥과 보가 정확하게 결합하는 어떤 결국의 모습 그걸 보여주겠다, 그런 의도로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이게 내부의 어떤 모습이고요.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거의 30분에 맞춰서 저희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무튼 조금 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물론 이제 어떤 미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의도하지 않아도 다가올 수 있는 미래가 있고, 또 어떤 미래는 이제 저희가 애써서 이렇게 뭔가 만들 때 다가오는 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목구조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애증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이제 되게 재밌게 하다가 별로 이렇게 흥미를 잃었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시립대 건축학부 공부를 할 때는 별로 나는 목구조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근데 그 시립대 건축학부에는 그
정말 최근에 뭐 우드월 시스템 많이 얘기하는데 거의 2006년인가 그때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초기에 우드월 시스템을 적용한 건데, 근데 그게 우드월 시스템으로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거든요. 벽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목재를 하는데 목조를 한다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 뭐 이럴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지금의 시기를 보면 어떤 건축이 단순히 어떤 뭐 디자인으로 뭘 드러낸다 뭐 이런 거를 넘어서야 되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당연히 어떤 이런 탄소 문제라든지 친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선택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제 조금 이렇게 하나의 필수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 뭐 주로 에너지 문제 뭐 이런 것들 위주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이 건조를 만드는 건물을 만드는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탄소를 저감하는 노력. 근데 그렇다 보면 저는 목재가 순수하게 쓰이든지 아니면 콘크리트와 결합하든지 때로는 이제 뭐 철하고 결합하든지 이런 형식들이 좀 더 이렇게 비중 있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